거든요. 하루 거리다, 뭐 반일 거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한 그 몇 리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대동여지도는 눈금만 이렇게 재면은 10리다, 뭐 80리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도록 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그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조선시대 물길은 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교통로였다. 때문에 대동여지도 상에도 물줄기들이 매우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 물줄기가 어떤 지점에선 2줄기로 또 다른 곳에선 1줄기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차이는 무엇일까? 쌍산과 단산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광이죠. 옛날에 관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마을 옆을 흐르고 있는 강은 낙동강의 본류다.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이용하지 않고선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폭이 넓은 편이다. 그러나 이 지점을 기준으로 상류 쪽은 강의 깊이가 급격히 얕아져서 돛단배는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조선시대 영남지방에 곡물을 실어 나르던 조운선들의 종착지가 이 지점에 있었다고 한다. 경상도 남쪽의 곡물을 바다를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수송하던 거를 해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낙동강 배편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 상주 우리 고장까지 실어 올라왔습니다. 저까지 이르러서는 저 다리를 건너서 이 앞산을 넘어가지고 큰 길을 따라가지고 계속 이 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문경 세제를 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까지 가가지고 충주에서는 이제 배편으로 한성까지 이제 수송이 됐는데요. 저기서 보이는 저 내를 따라 결국 대동여지도에서 쌍선으로 표시된 물길은 돛단배를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인 동시에 강을 건너기 위해선 배를 타야만 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양으로 가려면 육로를 이용해 문경세제를 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나루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유곡동. 도로로 변해버린 이곳은 조선시대 문경세제를 오가던 여행자들에게 말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알선하던 역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공덕비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대동여지도인 유곡역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동여지도만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물류 운반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곡물을 싣고 동네에서 출발한 조운선은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게 된다. 물줄기가 단선으로 바뀌는 문경에 다다르면 유곡역에서 교통편을 마련하고 육로를 따라 문경세제를 넘는다. 다시 충주에서 배를 갈아타면 쌍선으로 표시된 물길은 곧장 한양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대동여지도엔 당시의 교통, 물류 정보가 완벽하게 담겨 있어 매우 실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제작된 지도들과 비교할 때 대동여지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 대동여지도를 현대지도와 동일한 크기로 축소해서 그 외곽선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남해안과 서해안 지방에선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북부 지역으로 가면서 오차가 발생했는데 주로 산악 지형에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표현됐음을 알 수 있다. 국립지리원의 100만 분의 1 지도에서 해안선을 추출해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이 지금 중부와 남부 지방 쪽은 거의 일치를 하고
북한 쪽에는 조금 이제 과장돼서 표현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고지도로 봐서는 상당히 정확한 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서울의 모습이다. 하천 매립 등으로 일부 지형이 변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은 1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고지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정확하면서도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대동여지도는 당시 조선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곡선이 물길, 즉 강이고요. 또 이 도로들은 아주 이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칠해 놓으니까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자, 그럼 제가 이 개성에서부터 파주까지의 거리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개성에서부터 파주까지의 이 길에 이렇게 방점이 7개가 찍혀 있으니까 거리는 70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임진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물길은 이렇게 쌍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배를 타고 건너야겠군요. 자, 도로의 방점이나 물길, 이런 몇 가지의 간단한 원칙들만 이해할 수 있다면 저같이 지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대동여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즘 사람들이 그 원리는 잘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 지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나 운송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대동여 지도는 국토 전체의 도로와 물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시 조선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한 장의 지도로 완성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지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줄 알았던 김정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가는 차량들로 붐비는 중림동 로터리. 몇 해 전 이곳에 김정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곳에 비석을 세운 까닭은 현재까지 김정호에 대해 밝혀진 유일한 단서가 이 일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분의 출생이라든지 그분의 생물연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에 조선광문에서 고산자 선생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결과 그래도 이 약현, 즉 중림동 일대에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호 개인에 대해서는 지도 제작자였다는 사실 외